쇼그렌 증후군이라고 하면 건조감이 동반된 자가면역 질환이다 라고 많이 알고 계시고, 건조 증상이라고 하는 임상적인 증상이 나타나기 이전부터 여러 면역 반응들이 시작되고 있다는 게 이 병의 특성이라,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CRP라고 하는 급성 염증 물질이 한 1.25 정도로 정상 범위 한 4배 정도 높았던 수치가 최종적으로는 치료상 0.04, 그러니까 정상 범위 완전 안으로 들어와서 수치상 보면 90% 이상 떨어졌던 케이스였고요. 대부분의 쇼그렌 증후군은 CRP보다는 ESR 수치가 조금 더 반응을 많이 하는 편인데, 이 환자분도 정상 범위 2배 정도 되는 ESR 수치가 최종 치료 후에는 23 정도 감소한 걸 볼 수 있고요.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IgG 수치가 초기 진단 당시에 1740, 치료 후에 딱 1600 이하인 1592 정도로 떨어지면서 이제 IgG 수치도 정상 범위로 필요한 근육량만 잘 늘어나고 염증이 해소됐기 때문에 체지방이 잘 감소하는 걸 볼 수 있었던 케이스였습니다. 안녕하세요. EBM 한의원 허준영 원장입니다. 오늘은 쇼그렌 증후군 관련된 실제 환자분 사례에 대한 이야기 오늘 좀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쇼그렌 증후군 환자분들 중에 실제 오신 환자분들 중에 이런 문의가 있어요. 병원에서 이런저런 검사를 하다 보니 쇼그렌 증후군 진단을 받기는 했는데, 저는 건조 증상이 전혀 없고 흔히 말하는 쇼그렌 증후군의 전형적인 증상이 전혀 없는데도 제가 치료를 해야 되는 게 맞나요? 이런 질문들이 좀 있어서 오늘 실제 환자분 사례를 가지고 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쇼그렌 증후군이라고 하면 우리가 전형적인 건조 증후군, 그러니까 입이 마르고 눈이 마르고 소화기도 마르고 여성분들은 질 건조감, 피부 건조감 이런 것들까지 전형적인 건조감에 우리가 포커스를 많이 맞춰서 자가면역 질환 중에서도 건조감이 동반된 자가면역 질환이다 라고 많이 알고 계시고 실제로 맞는 이야기인데요. 근데 이제 이런 건조 증상이라고 하는 임상적인 증상이 나타나기 이전부터 여러 면역 반응들이 시작되고 있다는 게 이 병의 특성이라, 오늘 특히 이제 20대 여성 환자분들 사례를 가지고 조기 단계 어떤 치료를 해야 되고 그랬을 때 어떤 장점이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조기 단계 치료를 시작하시게 되면 침샘, 눈물샘 같은 이 외분비선의 손상을 조금 빠르게 예방하고 대비할 수 있다는 걸 오늘 사례를 통해 한번 확인하실 수 있으면 좋겠는데, 먼저 결론 부분을 좀 요약을 해보면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엔 염증 수치나 면역 글로불린 또는 체중, 체지방, 근육량 같은 전반적인 대사 지표들까지 치료 후에 전반적으로 많이 개선이 됐던 환자분 사례인데요. 이분의 사례를 통해서 전형적인 건조감이 동반되지 않은 쇼그렌 증후군을 왜 치료해야 되는지를 좀 이해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 소개를 시켜드리면 이제 20대 여성분이었고요. 초기에 반복되는 피부 알레르기 때문에 피부과도 다녀보시고 항히스타민제를 계속 처방받아서 사용했는데 쓰면 일시적으로 줄지만 계속해서 매일매일 항히스타민제를 복용을 해도 반복적으로 두드러기가 나타나는 케이스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래움이나 발진, 두드러기 같은 피부 증상 때문에 여러 병원을 전전하시다가 최종적으로는 대학병원에서 추가적인 검사를 진행하다가 건조감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혈액검사상 이상소견이 발견돼서 쇼그렌 증후군으로 진단받았던 케이스 환자분인데요. 초기에 지참하셨던 검사 결과지를 보면 이 안티-SSA 항체, 로라고 하는 단백질에 대한 항체가 240 이상, 그러니까 최고 여가죠. 가장 높은 여가로 확인이 되면서 쇼그렌 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받고 오셨던 분이었는데요. 그래서 좀 중요한 질문이, 왜 이렇게 이 환자분은 SSA라고 하는 전형적인 쇼그렌 증후군의 항체가 높았는데도 왜 건조감이 없었을까? 그리고 이렇다면 치료를 해야 되는 게 맞나 아닌 게 맞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일단 자가항체라는 것과 증상이 발현되는 것과의 시간 차이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근거 논문들을 가지고 좀 살펴보면, 이 연구는 쇼그렌 증후군 환자분들이 이제 자가항체가 실제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어느 정도 기간부터 나타나느냐를 연구한 연구 논문인데요. 살펴보면 최대 20년 정도 전부터도 이 혈액 속에 존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즉 항체가 먼저 생기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점점 조직 손상이 누적되면서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건조 증상이 발현되는 데까지는 시간차가 올 수 있다라는 건데, 이 연구를 보면 18년 전부터도 5명 정도의 환자분들은 우리가 쇼그렌 증후군의 전형적인 항체들인 ANA, 안티뉴클리어 안티바디, 그리고 류마티스 팩터, 로라 단백질에 대한 항체, 그러니까 SSA, SSB를 이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 이 정도 숫자로 이 항체들이 발견이 됐었다가, 보시는 것처럼 이게 18년, 15년, 12년 점점 진단에 가까워질수록 항체를 양성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의 비율이 늘어나는 걸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만큼 이 항체는 진단에 중요한 역할을 하다 보니까 진단 시점의 전후로 많이 양성의 농도가 늘어나는 걸 볼 수 있지만, 그렇지만 18년, 15년 같이 이제 진단 한참 전에도 이 항체가 낮은 비율이지만 항체 역할가 양성으로 확인됐던 분들이
이렇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연구가 이제 보여주는 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쇼그렌 증후군이라고 이미 진단을 받기 이전 시점에서도 이렇게 항체 역학가 발견되는 경우들이 있다. 그리고 또 이 항체 관련돼서 좀 중요한 점들 중에 항체 중에서도 특히 쇼그렌 관련된 요 SSA, SSB 그 중에서도 로 60, 로 50 이게 이제 단백질의 사이즈를 가지고 분류를 하는 건데 이 세 가지 검사는 사실 상당히 특이도가 높은 검사 중에 하나예요. 특이도라는 건 이 질환이 아닌 것을 확인해 줄 수 있는 검사니까 이전에 류마티스 관절염에서 항체 CP 항체처럼 상당히 이 특이도가 높다라는 건 이 항체가 양성이 나왔다는 건 꽤 높은 확률로 쇼그렌 증후군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뭐 류마티스 팩터나 ANA 같은 경우는 특이도가 뭐 92, 87 정도면 높기는 하지만 나머지 SSA, SSB에 비해서는 그 특이도가 낮은 편이다 보니까 이 검사가 그만큼 의미가 특히 SSA는 이 환자분 같이 SSA 양성이 나왔다는 건 꽤 의미가 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쇼그렌 증후군이 아닐 가능성이 낮다. 이런 검사 의미를 가지니까요. 그래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SSA가 양성이 나왔기 때문에 꽤 명확한 쇼그렌 증후군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점은 우리가 쇼그렌 증후군이 발병하는 연령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주로 이제 폐경기 전, 이제 50대 중반에서 60대를 넘어가는 시기에 대부분이 진단되어 왔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또 그렇지도 않아요. 특히나 요즘 저희가 치료하는 분들을 보면 30, 40대에서도 흔히 보이고 심한 경우에는 20대, 요즘은 10대 환자분들 중에서도 진단을 받고 오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과거에는 폐경기라는 시점이 이 쇼그렌 증후군이 발병하는 중요 시기였지만 최근에는 또 그렇지도 않다는 거죠. 일반적인 표준적으로는 폐경기 전으로 이 병이 왜 많이 진단되냐 했을 때 이게 결국 호르몬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30, 40대에는 증상이 없었는데 폐경을 지나면서 완경기를 지나면서 호르몬의 변화가 생기는 시점에 쇼그렌 증후군이 발현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 호르몬이 어떤 쇼그렌 증후군의 중요 역할을 하는구나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 호르몬은 직접적으로 이 침샘이라고 하는 뇌 분비선을 보호하는 역할을 호르몬들이 해줘요. 그래서 좀 구체적인 연구들을 좀 살펴보면 쇼그렌 증후군은 뭐 여러 자가면역 질환들이 그렇지만 유독 여성에게 발병률이 남성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질환 중에 하나인데요. 뭐 연구들을 살펴보면 거의 9배에서 10배가량 여성이 남성보다 발병률이 높은 편인데 신기한 요 동물 실험 결과를 살펴보면 좀 재밌는 걸 알 수 있는데 쇼그렌을 유발하는 유전자를 가진 마우스에서 난소를 제거했더니 침샘과 누선의 림프가 침입하고 세포가 죽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성 호르몬을 차단해봤더니 이런 변화가 생겼다라는 건데요. 반대로 이런 마우스에다가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이나 안드로겐 같은 호르몬을 보충했더니 오히려 이런 변화가 또 예방되는 완전히 반대의 결과가 나타나면서 이 호르몬이 이 쇼그렌 증후군의 중요 역할을 분명히 하는구나라는 걸 밝힌 연구인데요. 이게 동물 연구뿐만 아니라 인간 연구에서도 비슷한 패턴이 좀 확인이 되는데 이게 2680명 정도 여성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연구에서 이건 이제 실험을 할 수는 없으니까 사람에 대해서는 대량으로 이제 환자분들을 추적 관찰해서 연구를 살펴보니까 평균적인 에스트로겐 노출이 많았던 여성일수록 쇼그렌 발병 위험이 유의미하게 낮았다. 그러니까 에스트로겐이 높은 농도로 오랜 기간 유지됐던 분들일수록 쇼그렌 증후군의 발병률이 좀 떨어지고 반대로 유방암이 대표적인데 유방암 치료를 위해서 우리가 보통 항암 후에도 유방암 치료 위해서 에스트로겐을 차단하는 항호르몬제를 복용했던 환자분들 중에서 쇼그렌 증후군의 발병률이 유의미하게 증가했더라. 이런 연구를 통해서 여성 호르몬이 어떤 쇼그렌 증후군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를 알 수 있는 연구인데요. 구체적인 기전을 보면 호르몬은 침샘을 좀 직접적으로 보호하는 방식에서 세 가지 방식을 띠는데요. 첫 번째로는 세포 사멸을 직접적으로 억제하는 효과를 띄어요. 침샘을 이루고 있는 세포들이 세포가 죽지 않고 계속해서 증식할 수 있도록 여성 호르몬이 도와주는 건데 어렵게는 뭐 BCL2, 뭐 세포 사멸 경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세포가 생존하는 경로를 더 촉진시켜주고 세포가 사멸되는 신호를 막아줘서 침샘 세포가 오랫동안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이 호르몬이 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조직 재생을 직접적으로 촉진하는 효과인데 에스트로겐은 침샘 세포의 증식을 직접적으로 촉진을 해서 혹시 어디가 손상이 됐더라도 빠르게 조직이 재생이 돼서 복구할 수 있는 걸 여성 호르몬이 도와주고요. 또 이제 더 나아가서는 이게 면역계를 조절하는 역할도 하는데 에스트로겐은 실제로 조절 T세포,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많이 다뤘던 조절 T세포, 레귤레이터 T셀이라고 하는 세포들의 수를 많이 늘려주고요. 염증을 일으키는 사이토카인의 생성을 억제해서 면역계를 직접적으로 조절하는 효과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침샘 조직 내에서 TGF-베타라고 하는 항염증 물질의 생성을 높이는 효과도 많이 알려져 있어서 그냥 쉽게 말하면 호르몬이 침샘을 잘 막아주고 침샘이 파괴되지 않고 잘 조직이 재생돼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보호막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침샘을 호르몬이 보호해준다. 그럼 이제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왜 쇼그렌 증후군인데도 건조 증상이 없었을까? 살펴보면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일단 20대 여성분이었고요. 비교적 초기에 확인이 됐던 케이스라 여전히 에스트로겐이나 안드로겐 같은 호르몬들, 성호르몬들이 충분한 상태였겠죠. 그래서 호르몬이 충분히 유지가 되다 보니까 SSA 항체가 매우 높은 역가로 양성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직접적으로 침샘과 누선으로 공격을 하기에는 호르몬이 이걸 잘 보호해주고 있는 상태였던 거죠. 여러 연구들에 따르면 SSA 양성이더라도 호르몬이 충분하다면 이런 침샘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여러 연구들이 나오고 있고요. 근데 다만 어쨌든 이게 자가 항체가 양성이 나왔다는 건 이 항체가 혈액을 돌아다니다가 혈액에서 혈액 면역 복합체를 만들어내면서 이게 어딘가 끼었을 때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데 침샘은 호르몬의 보호를 받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환자분들이 주의해야 되는 건 나중에 지금 아직 20대 젊은 여성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추후에 호르몬 기능이 떨어지는 완경기나 또는 여러 호르몬제를 복용을 한다거나 이런 약물들이 들어갔을 때는 언제든지 이런 공격에 취약해질 수 있다는 점을 꼭 알려드렸고 그래서 그런 것도 준비하셔야 되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중요한 건 이 환자분 같이 젊은 여성 환자분들 중에 30, 40대 쇼그렌 증후군 환자분들 중에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건조감은 없는데 증상이 하나 유일하게 뭐가 있냐 할 때 피부 반응인데요. 피부에서 주로 이제 알레르기 같은 두드러기나 혈관 염증 같은 양상들이 보이는 패턴인데 그럼 왜 피부에만 증상이 나타날까 할 때 피부는 침샘이랑 좀 다르게 자외선이라는 거에 지속적으로 우리가 노출이 되죠. 그러면 적은 농도라고 하더라도 보통 우리가 30분 정도를 기준으로 그 이상의 UV 노출, 자외선 노출은 피부 세포에 어찌됐든 스트레스를 주고 그게 피부 세포에 손상을 유발하기 때문에 SSA, 그러니까 정확하게 로라라고 하는 단백질들은 세포질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세포가 깨져나오게 되면 그게 이 로라고 하는 단백질이 세포 밖으로 노출이 되면서 혈액으로 이제 세포 표면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 몸은 그렇게 이동된 이 항원을 제거하기 위한 항체가 있기 때문에 이게 덩어리를 만들면서 면역 복합체를 만들고 이게 혈관에 걸리면서 혈관염이 유발하는 알레르기 반응이 이제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침샘은 UV 노출이 되더라도 직접적으로 자외선 노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호르몬의 보호로 인해 반응은 안 일어났지만 피부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자외선 노출이 되면서 계속해서 세포가 깨지는 현상들이 생길 때마다 이 SSA라는 항체가 면역 복합체를 만들면서 반응을 유발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 그럼 만약에 우리가 가정을 해봤을 때 만약에 방치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해보면 10년, 20년 정도 만약에 이 자가 면역 반응을 방치한 상태로 놔뒀다면 보통은 1단계에서는 항체만 존재하는 상태에서는 여전히 호르몬이 그래도 보호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증상은 발현되지 않았겠죠. 하지만 이제 점점 40, 50대가 되면서 호르몬이 점점 감소하는 시기가 되면 이 에스트로겐이랑 안드로겐 같은 성호르몬의 보호막이 점점 벗겨지는 시기에는 침샘도 마찬가지로 이제 공격에 노출이 되기 시작하면서 아마 이때를 전후로 건조감이 격리하기 시작되면서 폐경이 완전히 된 후에 이제 본격적인 호르몬의 보호막이 완전히 벗겨진 시점부터 본격적인 건조감, 그러니까 림프구들이 막 그 공격을 하면서 림프군들의 치면이 일어나면서 뚜렷한 구강 건조나 안구 건조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이게 더 방치됐다면 침샘 세포들이 완전히 이제 조직이 섬유화가 되면서 기능을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까지 갔을 가능성이 있는 거겠죠. 실제로 한 연구에서 폐경 전에 SSA가 양성이었던 여성 환자들 특히 추적 관찰해보면 대부분 폐경 후에 침샘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았어서 특히나 이런 경향성이 SSA 역가가 높았던, 그러니까 농도가 높았던 환자분들이 특히 그런 위험이 높았기 때문에 이 환자분들이 추후에 그런 관리가 필요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환자분은 어떤 치료했냐 하면 SSA가 높은 효과로 양성이긴 했지만 건조감까지는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면역 억제제를 활용하는 치료보다는 스테로이드나 면역 억제제를 통한 치료보다는 면역 반응을 회복하기 위한 특히나 이제 조절 T세포에 포커스를 두고 그 기능 회복에 목표를 둔 약물들을 쓰면서 면역 관용 회복에 치료를 진행을 했고요. 이분이 이제 좀 두 단계로 나눠서 했던 거는 면역계 관용을 회복하는 면역계 정상화 치료에 더해 그 기저에 이제 호르몬이 기본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어야지만 이 면역 반응이 빛을 발하는 거기 때문에 호르몬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치료도 동일하게 이제 동시에 진행을 했던 케이스였습니다. 요즘은 사실 20대라는 나이가 젊은 나이이기도 하고 호르몬 관점에서는 가장 호르몬 기능이 좋아야 될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뭐 이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그렇지만 현대 여성들이 뭐 여러 가지 스트레스, 수면 부족, 뭐 식사도 불규칙하고 이런 것들이 다 호르몬의 불균형을 유발할 만한 여러 환경들이 너무 쉽게 노출이 돼 있다 보니까 특히나 스트레스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다 보면 우리가 부신이라는 장기의 기능이 많이 고갈이 되면서 호르몬들이 특히 전환이 많이 돼야 되는 장기가 이제 부신에서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기능이 떨어지면서 젊은 나이에도 쇼그렌 증후군이 발병하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이 환자분도 젊은 여성 환자셨지만 생활 습관이 많이 무너져 있던 케이스였어서 특히나 약도 약이지만 처방드린 약이랑 생활도 식사도 중요하지만 주무시는 생활 습관들, 그 스트레스 관리, 그 수면, 영양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관리를 해서 치료했던 케이스였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수치들을 살펴보면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염증 수치가 좀 높았던 CRP라고 하는 급성 염증 물질이 한 1.25 정도로 정상 범위 한 4배 정도 높았던 수치가 최종적으로는 치료상 0.04, 그러니까 정상 범위 완전 안으로 들어와서 뭐 수치상 보면 뭐 90% 이상 떨어졌던 케이스였고요. 피부 혈관염을 주로 유발했던 반응이 CRP랑 연결돼서 많이 나타났을 텐데 그게 완전히 해소됐던. 그래서 환자분도 실제로 항히스타민제를 계속 복용해도 알레르기가 있었던 분인데 항히스타민제 완전히 끊고도 환자분 표현으로는 한 달 이상 항히스타민제를 안 먹어본 적이 없다. 근데 안 먹고도 증상이 없었던 적도 처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던 케이스였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쇼그렌 증후군에서 사실 CRP보다 이 환자분 같이 혈관염으로 반응이 나타났던 분들은 CRP가 중요 지표가 될 수 있는데 대부분의 쇼그렌 증후군은 CRP보다는 ESR 수치가 조금 더 반응을 많이 하는 편인데 이 환자분도 초기에 이제 정상 범위를 1에서 20까지 보통 보는데 정상 범위 2배 정도 되는 ESR 수치가 최종 치료 후에는 23 정도, 물론 아직 정상 범위 약간 벗어나긴 하는데 수치상 이제 많이 떨어졌던 케이스인데 쇼그렌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다른 류마티스성 질환들과는 다르게 IgG라고 하는 면역 관련된 면역 글로불린 항체가 면역 반응을 주도하다 보니까 조금 더 B세포 활성화와 관련된 ESR 수치가 더 많은 병의 활성도를 보여주는 편이라 이것도 이제 한 절반 정도 감소한 걸 볼 수 있고요. ESR의 감소에 주된 역할을 하는 게 면역글로불린 G라고 하는 IgG 수치인데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IgG 수치가 초기 진단 당시에 1740 보통 1600까지를 정상으로 보는 것에 약간 벗어난 1740 정도 높았던 게 치료 후에 딱 1600 이하인 1592 정도로 떨어지면서 이제 IgG 수치도 정상 범위로 들어온 걸 볼 수 있었던 케이스였습니다. 이런 것들을 쇼그렌 증후군 관련된 면역 지표들, 그러니까 염증이나 이런 지표들이 정상으로 돌아온 것도 중요하지만 이 환자분에서 더 중요한 건 이제 호르몬과 관련된 대사가 얼마나 회복됐느냐를 볼 수 있는 게 사실 여성분들은 체중, 그 중에서도 체지방, 그 중에서도 복부지방이거든요. 사실 이 환자분을 보면 기본적으로 체중이 많이 나갔던 분이 아니라서 치료 시작할 때도 체중이 아주 정상 범위 안에서 보시는 것처럼 체중 대비 체지방량이 상당히 높고 근육량이 상당히 모자랐던 환자분이었는데 특히나 보시면 복부를 제외한 모든 부위가 이제 표준 이하의 근육이었는데 치료 후에는 근육량이 모든 부위에서 표준으로 돌아오면서 정상 범위의 체중으로 돌아왔던 케이스인데 체중을 보시면 이렇게 체중이 살짝 감소했다가 늘어나면서 근육량은 꾸준히 늘어나고 체지방만 정확하게 한 6% 정도 떨어지면서 다이어트를 하러 오신 건 아니었지만 이제 겉으로 보여질 때는 수치만 보면 이제 전형적인 다이어트 케이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필요한 근육량만 잘 늘어나고 염증이 해소됐기 때문에 체지방이 잘 감소하는 걸 볼 수 있었던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을 통해서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건 자가항체가 양성이라고 해서 무조건 질병이 진행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물론 SSA가 이 환자분은 매우 높았기 때문에 가만히 만약에 방치했다면 어느 순간은 심샘을 손상시키거나 눈물샘을 손상시키는 반응으로 갔겠지만 초기에 잘 치료를 했기 때문에 잘 예방할 수 있다는 점을 이분 사례를 통해 알려드리고 싶었고 항체 수치보다도 사실 여성분들은 더 중요한 게 결국 호르몬이거든요. 그러니까 호르몬이 이 면역 질환의 치료에서 정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젊은 나이에는 호르몬이 기능을 아무리 생활이 엉망이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타고난 호르몬들이 아직은 버텨주는 시기이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못 느끼시지만 이런 생활이 방치됐을 때는 호르몬의 보호 능력이 떨어지면서 결국은 쇼그렌 증후군과 같은 장암역 질환들이 발병하기가 쉬워지는 환경이 노출될 수 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점 이런 환자분들을 치료할 때는 면역계를 억제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면역 억제제를 통해서 치료하는 게 아니라 면역 관용 회복이라는 관점의 변화를 통해서 많이 치료가 가능하다. 그렇게 했을 때 그냥 단순히 좋아지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쇼그렌 증후군의 질병 활성도를 체크하는 지표들이 뭐 ESR, IgG, CRP 같은 염증 관련 지표들도 분명히 회복된다는 점. 그래서 항체가 양성이 나왔다면 특히 젊은 여성분들 중에 만약에 이런저런 건강검진 또는 피부질환 때문에 확인을 하다가 SSA 양성이 나왔을 때 나는 건조감이 없으니까 치료 안 해도 된다라고 방심하지 마시고 초기에 제대로 된 치료를 하셨으면 좋겠어서 오늘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이 환자분 케이스를 통해서 20대 피부 반응만 있는 쇼그렌 증후군 환자분들도 치료가 필요하고 치료라는 게 강한 면역 억제제가 아니라 올바른 면역 반응 회복 통한 올바른 치료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걸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사례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특히 20대 젊은 나이에 쇼그렌 증후군 진단 받으신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피부질환만 있다고 방심하지 마시고 올바른 면역 반응 회복을 통한 올바른 현대 한의학적인 치료를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분처럼 이제 피부 질환을 이제 검사하다 보면은 다른 수치가 같이 나와서 알게 되는 경우인가요?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만성적인 두드러기가 정말 심했는데 일반적으로 두드러기라고 하면 뭔가 했을 때 올라야 되잖아요. 이분은 그냥 계속 그게 올라오니까 이런저런 검사를 하셨던 거죠. 그래서 피부과에서 계속 약을 처방을 해주는데 한시스타민 종류를 다 바꿔봐도 먹으면서 그때는 당시 가라앉는데 계속 반복이 되니까 대학병원까지 연결이 됐고 대학병원에서는 이유를 찾다 보니까 혈액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상처가 나왔던 케이스라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가기는 쉽지가 않죠. 그래서 피부 질환 때문에 쇼그렌 증후군을 아는 경우들이 쉽지는 않은데 유독 요즘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특히 젊은 여성분들 중에 그런 경우가 많아요. 아까 말씀드린 이 환자분 케이스처럼 호르몬의 보호막의 아래에 있기 때문에 나머지 건조감은 버티는데 피부는 그걸 버티지 못했던 경우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의심하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피부 질환만으로 쇼그렌을 의심하기에는 너무 좀 특이한 케이스이긴 해요. 쇼그렌 증후군에서 침샘, 눈물샘과 이제 피부 질환 이렇게 따로따로 봤을 때 어느 것을 이제 침범했을 때 더 통증이라든지 그런 게 더 심하게 느껴지나요? 당연히 빈도로 보면 침샘, 눈물샘 침범이 됐을 때 훨씬 더 크고요. 그러니까 쇼그렌 증후군, 하시모토 갑상선염, PBC 같은 질환들을 좀 한 카테고리로 보려는 개념들이 있는데 자가면역 상피세포염이라고 해서 상피세포 자체를 타겟한다고 하는 건데요. 그냥 더 쉽게는 이 질환은 우리 몸의 모든 샘, 선을 공격하는 거죠. 그러니까 글랜드라는 게 선이라는 게 액체를 분비하는 곳들을 다 공격해서 눈물샘, 침샘, 여성분들은 바르톨린샘, 그러니까 질분비샘이죠. 그리고 피부도 누에게 나와야 되는 그 샘을 공격하고 근육도 마찬가지로 근육에 물을 공급하는 샘이 공격을 받아서 근육 통증들도 많이 동반되는 편이라 보통 근육 통증까지 동반됐다는 건 샘이 공격을 받았다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보통 눈물샘, 침샘은 이미 침범을 당한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눈물샘, 침샘에 침범이 보였을 때가 더 안 좋은 케이스들이 많죠. 이미 진행이 많이 된 상태일 때는 건조감은 거의 피부 건조감, 안구 건조, 구강 건조는 이미 발생이 된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게 발생이 돼도 모르는 것 같아요. 환자분들이 저만 해도 지금도 이렇게 건조한 날씨나 렌즈를 착용하는 분들은 그냥 건조감이 흔하다 보니까 이게 극도의 건조감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인공 눈물 같은 걸로 조절이 될 때 이거를 위험하다고 보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구강 건조는 이게 참 못 느끼기가 어려울 정도로 대화하기가 힘들 정도로 침이 마르다 보니까 예를 들면 설교를 하신다거나 뭐 강의를 하신다거나 말을 많이 하는 분들은 근무하는 환경에서부터 변화를 느끼니까 그 물이 없으면은 아예 강의를 못할 상태가 된다거나 이런 거를 원래는 안 그랬던 분들이 그 정도 돼야 느끼실 수 있는 것 같고 일반인들은 뭐 이렇게 말을 많이 할 일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다 보니까 장시간 말할 일이 없으면 모르는 경우들도 많은 것 같아요. 이분 사례처럼 이제 젊은 여성분이어서 호르몬이 많아서 이제 뭐 침샘이 오고 하고 있잖아요. 피부 질환도 이제 영향이 없는 분들도 있을까요? 항체가 양성인데 피부 질환도 없는 분들이요? 있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나의 케이스로 피부를 설명을 드린 거고 여성보다는 남성에게 많은데 건조감, 뭐 피부 질환도 전혀 없는데 가장 안 좋은 경우는 이미 바로 폐까지 침범한 다음에 남성분들 중에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기침이 너무 심하고 그러니까 호흡기의 건조함인 거죠. 그래서 막 기침, 가래, 객담 그래서 검사를 해보니까 폐가 막 붓는다. 섬유화가 됐다. 이유가 뭔지를 찾아보니까 요 SSA, SSB 항체가 양성. 그래서 쇼그렌 증후군이 다른 쪽보다 호흡기로 먼저 나타나는 경우들도 있고요. 최근에 보는 분들 중에는 우리가 측두동맥염이라 그래서 두통이 너무 심하고 혈관염 양상이 메인으로 나타났는데 건조감은 전혀 없는데 두통이랑 통증 때문에 검사를 하다 보니까 쇼그렌 증후군 확진받는 경우도 이런 경우들을 대부분 그냥 제 경험 안에서는 남성분들 중에서 조금 더 흔한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여성분들보다는 남성분들한테서 이런 완전히 건조감과 연결하기 어려운 그러니까 근육, 혈관 쪽에서의 반응이나 심장이랑 폐같이 장기 침범부터 시작한 경우들, 그러니까 침범부터 인지하게 된 경우들이 유독 남성분들에서 조금 더 비율이 높은 것 같은 경험상으로는 그렇습니다. 호르몬이 많아서 보호가 된다고 해서 다 괜찮은 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뭐 특이적으로 사람마다 호르몬이 보호해주는 장소들이 좀 다르질 수가 있어서 남성분들은 그 경향성이 외분비선이 여성 대비 외분비선의 숫자가 많지가 않으니까요. 남성들이. 그래서 아마 더 그런 경향성을 띠는 게 아닐까 추정은 해봅니다.
그래서 증상이 안 드러난다고 좋은 게 아니다. 얼마나 몸이 알려주느냐의 차이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느낄 수 있는 부위로부터 티를 내주는 게 더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면역질환을 항상 설명드릴 때마다 자가 면역질환은 특히나 면역계와의 신뢰가 깨졌다는 걸 어디서부터 알려줬는지가 중요한데 눈물로 알려주면 사실 다행인 편이죠. 안구와 구강에서 알려줄 때가 몸이 빨리 알아차릴 수 있는 것 같고 이미 장기나 내부로 들어가 버리기 시작하면 우리 몸이 그걸 인지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미 진행이 한참 되고 나서야 알게 되는 경우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특히 폐는 정말 요즘 그런 분들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이미 한참 섬유가 진행되고 나서 알게 되는 경우. 그러면 정말 치료가 어렵죠. 영상 보시는 분들한테는 좀 위안이 되실 수 있는 건 구강건조, 안구건조가 나타나면서 쇼그렌 알게 되시면 그래도 몸이 나한테 잘 티를 내준 편이다. 그러니까 내가 표현하자면 삐졌다라는 걸 알려줬을 때 들어주실 수 있는 거니까 그래도 좋은 곳으로 알려줬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이 환자분이 면역 억제제를 안 쓰고 네. 그래서 현대 한의학적 치료를 하셨다고 했는데 만약에 면역 억제제를 썼다면 어떤 증상 완화를 했고 장기적으로는 어떤 문제나 증상 완화 그런 게 있었을지 궁금해요. 이런 경우에는 근데 쇼그렌 증후군이라고 진단을 한 우리가 진단 기준상에서 항체만 양성이라고 했을 때는 분류 기준상으로는 쇼그렌 증후군으로 분류될 수 있는데 진단 기준 그러니까 약을 쓸 수 있는 기준에는 좀 충족이 안 돼요. 그래서 아마 병원에서도 그래서 처방을 안 했을 걸로 보여지는데 근데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처방을 안 하고 나서 이제 저희가 6개월 정도 치료하고 병원에 가셨을 때 병원에서 계속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진짜로 건조감이 없냐고. 눈이랑 입이 건조한 게 안 느껴지시냐. 왜냐면 그게 임상 증상이 충족이 돼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이드록시클로킨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보통 할록신, 옥시클로린 같은 약을 처방할 수 있는 근거 기준이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있는지를 여쭤봤는데 없다고 하니까 피부도 괜찮고 없다고 하니까 상체도 다 역가가 떨어졌고 하니까 6개월 뒤에 또 1년 뒤라고 하셨나 했더니 한번 또 검진상 오와라 이렇게만 해서 이야기를 들으셨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약이라는 것도 결국은 표준적으로 딱 이 정도 증상들이 나타나야 쓸 수 있다는 적응증이 있기 때문에 이 환자분은 아마 치료를 제대로 받으셨기 때문에 쓸 필요도 없었고 쓰실 수 없었을 걸로 보여지고요. 근데 이제 보통은 할록신, 옥시클로린 같은 하이드록시클로로킨 같은 약물들은 건조감만에는 효과가 크게 없고 근육통을 동반한 건조감에는 그래도 좀 임상적으로 효과가 많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어서 만약에 그쪽 증상이 동반됐었다면 써볼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당연히 쓰지 않는 게 저는 좋다고 보고요. 썼을 때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은 보통 그냥 많이 알려진 부작용들이 일반적인 피부 발진,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안 썼던 이유가 할록신의 가장 대표적인 부작용 중에 하나가 제 빈도상으로 높은 건 피부 발진, 두드러기거든요. 근데 메인 증상이 그건데 건조감도 없는 환자에게 그걸 쓰기에는 좀 앞뒤가 안 맞았던 게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장기간 썼을 때는 이게 또 오히려 오래 썼을 때는 망막이나 이쪽에 손상을 유발할 황반의 변성 이런 리스크들이 항상 있기 때문에 리스크 대비 이득이 크지 않은 이런 케이스에서는 쓰기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이분은 20대 환자시고 초기에 발견했다고 하셨는데 네네. 그럼 이분한테 맞춤형 생약 처방을 해주실 때 많이 오시는 5, 60대 이상 환자분들 그리고 건조 증상이 있는 환자분들한테 처방해 주시는 생약이랑 다르게 처방을 해주셨는지 네, 좀 많이 달랐죠. 이분은 일반적으로 그냥 케이스로 비교한다면 생리불순 여성 환자분들한테 쓰는 한약재들이랑 비슷한 게 많이 들어갔고요. 그 호르몬을 조금 더 질적으로 끌어올리는 데 목표를 둔 약들이 더 메인이었고 면역기 교란이 강하진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보다는 호르몬 쪽에 조금 더 포인트를 쓴 약들을 썼어요. 그게 완전히 막 구별되는 건 아닌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약적으로 표현할 때 군신좌사라고 해서 군약, 그러니까 이 약의 성분을 맨 앞에서 끌고 가는 애들이 조금 달랐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이 환자분은 대표적으로 숙지황, 생지황, 그러니까 지황이라고 하는 약재가 쇼그렌 증후에도 많이 쓰는 약인데 생리불순에 특히 많이 쓰는 약이거든요. 그 약을 주 분약으로 써서 많이 치료했던 케이스입니다. 자가면역 질환에 대해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EBM TV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세요.